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16강에서는 편서풍 파동과 제트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거기까지 이제 대기 파트 마무리를 짓고 오늘부터는 이제 해양 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지형류와 경계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형류부터 공부를 할 건데요. 지형류는 이제 대기에서 치면은 대기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그 힘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바람을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해양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해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형류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하기 전에 해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기에서도 정역학 평형의 상태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해양에서도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선 깊이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의 관계를 조금 수식으로 나타내 보고 싶은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상황을 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정한 해수인데, 해수를 직사광 기둥 형태로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밀도는 뭐 대략 똑같다라고 해서 로우 하나로 주어져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당연히 해수는 밑으로 갈수록 압력이 커지잖아요. 그만큼 물기둥의 두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이 P 플러스 델타 P, 그 다음에 위쪽이 P라고 되어 있는 그 영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단면적을 델타 A라고 쓰고 깊이를 G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해수의 질량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는데, 부피가 바로 이렇게 단면적에다가 깊이를 곱했을 때 구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수의 질량을 먼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압력은 아래쪽이 더 커요. 여기서 이제 물이니까 수압이라고 얘기를 해보면, 수압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기본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수압 차이에 의한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이 경우는 위쪽이기 때문에 연직 방향 수압 경도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많이 들어본 용어죠? 네, 저희가 대기에서는 기압 경도력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해양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나타나는 거라서 공기를 뜻하는 기 대신에 물을 뜻하는 수가 들어가서 수압 경도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해수의 연직 방향 운동은 수평 방향 운동에 비해서 엄청 작아요. 무시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로 향하는 수압 경도력과 아래로 향하고 있는 중력이 사실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정역학 평형이라고 이 해양에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하고 거의 똑같죠. 대기에서도 위쪽으로 연직 방향 기압 경도력이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했는데 그게 똑같았다. 그러면서 결국 수평 방향의 기압 경도력이 큰 영향을 준다. 공기 흐름에. 마찬가지로 해수에서도요. 연직 방향 수압 경도력이 중력과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수평 방향 수압 경도력이 사실은 더 해수의 흐름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깊이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의 관계를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직 방향 수압 경도력과 중력이 같기 때문에 이거를 식으로 써볼게요. 네,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힘이기 때문에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근데 압력 차이에 의한 힘이니까, 네, 아래쪽의 힘, 위쪽의 힘의 차이에다가 단면적 곱한 게 결국 중력하고 같다. 이 중력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네,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하고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반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이제 지구과학에서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이 부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거의 스칼라양으로 해서 벡터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크기로만 많이 비교를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그냥 참고로만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해수의 질량을 넣어보죠. 위에서 구했던 해수의 질량을, 요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은 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깊이 변화에 대한 압력의 변화 관계를 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 그러면 여기 있는 델타 G를 이쪽 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델타 G분의 델타 P라는 값은 마이너스 로 G가 됩니다. 그러니까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로 곱한 것만큼만 깊이 변화에 따라서 압력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깊이가 달라지는데 밀도가 똑같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심에 따라서 밀도가 생각보다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런데 수압은 수십에 대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도는 일정하게 표현을 하고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수심이 10m 깊어질 때마다 수압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제가 네모 박스로 쳐놓은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시 델타 G를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빨간색 식을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로 1026이죠. 그러니까 1026. 그다음에 G는 중력가속도 9.8. 그다음에 델타 C는요. 여기 10m니까 10.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00548 헥토파스칼입니다. 이거 단위를 좀 맞추시면 되겠죠? 그러면 헥토파스칼이 아니고요. 파스칼이죠. 네. 그래서 요게 1기압이라고 하면은 1013.25 파스칼이었죠. 소수점을 없애고 101325 파스칼.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0m 깊어질 때마다 수압은 대략 1기압씩 증가를 합니다. 뭐 정확하게 1기압은 아니지만 약 1기압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대략적인 계산인 거죠. 밀도의 값을 일정하게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근사값으로 10m 깊어지면서 수압이 1기압 증가한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소개한 것처럼 해수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우선 수압 경도력도요, 기압 경도력을 배웠을 때랑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겠습니다. 밀도가 일정한 경우랑 밀도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한 경우라고 하면은 해수면의 높이 차 혹은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번 강의 뒤에서 확인을 할 건데 해수면의 높이 차이보다는 수온약층에 시작되는 깊이 차이가 현실에서는 더 큽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 변수가 모두 수압 경도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좀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전체적인 영역이 밀도가 하나로 주어져 있으니까 밀도가 일정한 경우예요. 그런데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걸 공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대기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그 대기의 밀도가 일정한 경우, 그 다음에 밀도가 다른 경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은 여기에서 A 지점의 수압, A 지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가 A 지점이고요. B 지점의 수압입니다. 자, A 지점의 수압은 어떻게 해요? P는 rho g, G, 여기 높이를 G라고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PB, B 지점의 수압은요? 여기 값이 해수면의 높이가 델타 G만큼 더 크기 때문에 식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신경을 크게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스칼라 양으로만 볼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었죠? 그 식에서 봤을 때 델타 P 나누기 델타 G가 마이너스 로 G 해가지고 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식을 그대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지점의 수압차를 한번 구해보면요. 빼주면 되죠. 그래서 수압이 PB가 더 크기 때문에 PB에서 PA를 빼주면 결국에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델타 P가 마이너스 로 G 델타 G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압 경도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수압 경도력은 해수면 경사, 뭐 때로는 수온약층 경사 이것과 중력 가속도하고 비례한 힘이 되겠죠. 자,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수압 경도력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한번 강조를 하려고 더 넣었어요. 단위 질량당 수압 경도력이라고 썼습니다. 저희가 대기를 얘기할 때도 사실은 기압 경도력, 기압 경도력 해서 그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썼던 용어 등의 상당한 경우는 단위 질량당 기압 경도력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쓰지 않느냐면은 표현을 대기하고 해양은요. 어느 영역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렇게 모형으로 해놨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부분의 질량을 특정해서 값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단위 질량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단위 질량당 수압 경도력인데 아마도 이제 앞으로 강의 자료에서도 그냥 수압 경도력이라고 아마 써올 겁니다. 근데 그게 엄밀하게는 단위 질량당의 값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압 경도력을 표현을 해보면요. 결국에는 이게 단위 질량당 수압 경도력이니까 단위 질량에 대한 힘이죠. 힘. 힘은 압력 차이에 대해서 단면적으로 곱하면 된다 그랬고 질량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식을 바꿔가면은 SS 약분이 되니까 결국 요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은 로분의 1에 델타 X, 델타 P가 됩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밀도의 역수에다가 어떤 거리에 대한 그 거리만큼의 기압차 이거의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결국 어떤 형태랑 똑같아요? 기압 경도력식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도 우리가 식을 쓰기도 하지만요. 또 어떻게 쓰냐면 제가 오른쪽에 동그라미 친 식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델타 P는 아까 본 것처럼 마이너스 로 G 델타 G니까 그걸 그대로 넣게 되면요. 밀도가 날아가죠. 대신 이렇게 밀도를 모르더라도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고요.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G라는 거는 그 영역 내에서의 해수면의 경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이 얼마나 경사졌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압 경도력은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해수면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더 수압 경도력이 크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수압 경도력이 크다. 물론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중력에 관련된 단원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냥 9.8로서 뭐 위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중력 가속도는 수식상에서 들어가 있지 결국 수압 경도력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해수면 경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수의 밀도가 다른 경우가 있었어요. 자, 대기에서는 밀도가 다른 경우가 뭐였죠? 네, 바로 기온차였죠. 기온차에 따라서 등압선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울어져서 결국에는 밀도가 달라진 상태를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해수의 수온 차이 때문에 밀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따뜻한 해수고 왼쪽이 찬 해수라고 하면은 결국 등압면이 기울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지점과 B 지점을 비교하면 A 지점의 수온은 낮죠. B 지점의 수온은 높아요. 자, 그러면 B 지점은 부피가 크고요. A 지점은 부피가 작죠. 밀도는 A 지점이 크고요. B 지점이 밀도가 작습니다. 근데 수압은 어떻게 돼요? 아래쪽이 기압이 크기 때문에 결국 B 지점과 A 지점을 비교하게 되면요. 따뜻한 해수가 있는 지역에서 더 수압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저면에서는 수압 경도력이 0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데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수압은 어디로 적용한다? B에서 A로 작용한다. 그래서 수압 경도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도의 차이가 없더라도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하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온 차이 때문에 밀도차가 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등압면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수압 경도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해양에서 밀도 변화는 어떤 것에 영향을 주로 받는다? 바로 수온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밀도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게 수온 말고 또 있는 게 염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염분에 대한 영향이 좀 적어요. 이유는 실제 존재하는 해양에서 염분은 아무리 염분이 높다고 하더라도 40 이상 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40 PSU 이상 넘어가는 경우 없습니다. 해봤자 30대예요, 다. 근데 적은 경우도 30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죠. 하지만 수온은요, 정말 극지방에 아주 추운 데 가면은 영하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보통 그냥 0도라고 쳐더라도요. 최고 기온으로 올라가면요, 수온이 20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스펙트럼이 더 넓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온에 따른 영향이 훨씬 더 뚜렷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예시는 뭐냐면 북대서양 서쪽에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수온 분포를 우리가 어떤 기계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수온 분포로 해수면의 경사를 거꾸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점선 영역 보이시죠? 점선 영역을 보시면요. 여기가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거는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이니까 깊이가 깊어질수록 등온선이 촘촘하게 갑자기 변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면 C 지점보다 D 지점이 훨씬 더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심 4,000m 정도에서는 A 지점, B 지점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이때 수압 경도력은 거의 0입니다. 자, 근데 아까도 나왔죠?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뭐냐? 여러분 수온약층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구과학 1에서 배웠었는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해수의 연직 분포를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지점마다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깊이를 쭉 연결을 해보면은 뭐 기울어진 선이 될 수도 있고 수평한 선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깊이가 변화한다는 거는 단면을 잘라서 봤을 때 기울어지는 상태를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동일한 깊이 C하고 D에서의 수온 차이와 밀도 누가 더 크다? C 지점이 크죠. 왜? 수온이 낮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압력 차이 델타 P라는 거는요. 밀도에다가 중력과 속도의 높이 차이를 곱하니까 C 지점의 밀도가 더 크다는 거는 높이가 더 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A와 B에서의 수압이 동일하려면 결국 그 위에 물기둥에 의해서 수압이 정해지니까 A 쪽에서 위로 올라간 C 쪽이 밀도가 크니까 그쪽에서의 해수면의 높이는 더 낮아야지만 A와 B 쪽에서 수압이 같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어떻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모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의 경계면은 아까 본 것처럼 대충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이 내려간 방향인데 표층의 해수면은 결국에는 반대로 뒤쪽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수온 분포를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표층 해수면의 높이가 어느 쪽이 더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팁을 얻으면 표층의 해수면 경사와 수온약층 시작하는 지점의 경사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단 수온약층보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 하층에서의 수압 경도력이 0이라고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해수에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지점보다 더 깊이 내려가게 되면요. 일반적인 어떤 외력이 없다면 보통 거기에서의 수압 경도력은 다 0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느 북반구 해역에서 혼합층 밀도와 수온약층의 밀도다. 그래서 로2, 로1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수온약층 아래에서 해류의 속도가 0이래요.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보다 아래 G'라고 되어 있는 그 영역 밑에서는 해류의 속도가 0이다. 즉 수압 경도력이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밀도는 수온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이 염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때 해수면 기울기와 수온약층 기울기의 비율을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랑 뭐 그림이 어떤 표시가 조금 다르긴 하죠. 제가 다른 곳에서 떼어왔는데 앞에서는 델타 H로 높이를 표현했는데 여기는 델타 G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적어 볼게요. A 지점과 B 지점 각각에 적용하는 수압을 한번 구해 보면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 나왔던 문제대로 간다면 여기를 A 다시 B 다시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수압 경도력이 0인 거를 우리가 활용해도 똑같은데 어차피 A 다시 B 다시를 비교하나 A와 B와 비교하나 그 중간에서는 두 지점에 작용하는 수압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작용하는 수압과 여기 작용하는 제가 동그라미 이 두 영역의 수압을 똑같이 더하나 더하지 않으나 어차피 등식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그림에서는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아래쪽에서의 유속이 0이다. 압력차 0이다. 그러니까 PA, PB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등식으로 넣게 되면요. 우리가 같은 거로 날릴 수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곱해진 거에 같아서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아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뭐가 있어요? 네, 몇 개 없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 약층의 경사와 해수면의 경사. 그러니까 해수면의 경사는 요거죠. 델타 x분의 델타 g1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 약층의 경사는 델타 x분의 델타 g2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두 층의 밀도와의 관계로만 표현이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앞에서 밀도가 주어져 있었어요. 로2가 1026, 로1이 1024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512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가정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어보면요. 수온약층의 경사가 해수면 경사보다 512배 더 급한 겁니다. 그죠? 여기 해수면 경사에서 512배 한 게 수온약층 경사랑 같으니까. 물론 이게 지금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계산했기 때문에 무조건 512배가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백 배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현실 안에서는 해수면 경사보다도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경사가 훨씬 더 급격하기 때문에 수학 경제력을 만드는 더 현실적인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유도해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꼭 한번 직접 보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힘은요, 전향력이에요. 근데 이 전향력은 대기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상에 운동하는 모든 물체가 자전으로 인해 받게 되는 가상의 힘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북반구에서는 우리의 목표 항구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로켓을 보게 되면요. 그냥 로켓이 직선 경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내가 지구상에서 같이 자전하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로켓의 경로가 휘어지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전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해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해수가 적도에서 극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요.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휘어지고요. 극에서 적도로 움직일 때도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휘어집니다.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향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냐면 2V 오메가 사인 파이, V가 어떤 물체의 움직이는 속력, 오메가가 지구의 자전 각속도, 세타가 위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FV로 쓴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F는 뭐냐면 2 오메가 사인 세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한다는 거, 왜 전향력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어차피 오메가 지구의 자전 각속도는 일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변수는 V하고 세타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고緯도일수록 사인 값이기 때문에 세타가 커질수록 값이 커지게 돼 있어요. 고緯도일수록. 그 다음에 V,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전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물체가 움직이지 않거나 위도가 0인 적도에서는요 사인 값이 0이기 때문에 결국 전향력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전향력은 해수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힘 아니고요. 이동 방향만을 바꿔주는 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수에서는요.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에크만 나선과 에크만 수송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구각 원에서 이 내용을 좀 차용을 해서 해수의 용승, 해수의 침강을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은 저희 지구각 원 강의를 듣지 않고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표층수는요. 바람의 응력과 전향력의 영향 때문에 결국에는 북반구에서 바람 방향의 대략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45도보다 보통 각도가 좀 더 적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가장 표층에서는 바람이 불면요. 바람에 대해서 북반구라고 하면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 층을 연직 방향으로 여러 개의 어떤 층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요. 가장 맨 위층은 이런데 두 번째 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람이 접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람이라는 게 움직임이니까 실제로 두 번째 층에서 바람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층에서의 운동 방향의 그 해수의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흐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좀 더 치우친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층도 두 번째 층의 운동 방향을 마치 바람 방향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오른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면 점점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은 얘가 위에서 만약에 봤을 때
이렇게 계단처럼 나선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에크만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크만 나선은요, 당연히 초반에 그 표층에 있는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 화살표의 길이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유속은 점점점 느려져요. 그런데 해수의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편향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위에서 봐서 하나의 평면에 투영하면 에크만 나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은 여기 투영한 요 모양이 바로 에크만 나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크만 수송은 뭐냐? 우선 에크만 수송을 이야기하기 전에 용어를 한 두 개 정도 체크를 해보면요. 마찰 저항 심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크만 나선에 의해서 해수의 이동 방향이 표층수의 이동 방향과 정반대가 되는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잘 물어보는데, 마찰 저항 심도는 뭐예요? 바람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돌다가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흐름이 아니고요. 어디에 대해서 반대다? 표층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로 해수가 움직일 때까지, 그때까지 되는 깊이가 바로 마찰 저항 심도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표층수의 이동 방향이에요. 바람의 방향이 아니고요. 그래서 마찰 저항 심도의 정의는 그렇고, 결국에는 표층부터 마찰 저항 심도까지의 층을 전체를 마찰층 혹은 에크만층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에크만 수송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에크만 나선을 봤는데 그거를 벡터적으로 모두 더해요. 그러면 어떻게 전체적인 해수의 큰 흐름은 움직이느냐?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해수가. 전체적인 흐름이, 그걸 우리는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크만 수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지형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지형류는요, 수압 경도력과 전형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흐르게 되는 해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표층 해류는 지형류에 해당이 되고요. 이 지형류는 결국 뭐랑 비슷하냐면은 수압 경도력과 전형력이잖아요. 대기에서 뭐랑 똑같아요? 기압 경도력과 전형력이 평형을 이룬 지균풍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형성 과정을 봐도 비슷한데요. 일단은 뭐 바람에 의하든,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하든 해수의 밀도 차든 결국 해수면에 경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수압 경도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요, 오른쪽이 경사가 높으니까 수압 경도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멈춰있던 해수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면 여기를 북반구라고 치면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조금 휘어지려고 하죠. 근데 이 힘의 상태가 똑같으면 결국에는 속력은 점점 빨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항력도 커지니까 더욱더 휘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 그림처럼 왼쪽으로 수압 경도력,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을 모두 직각으로 하는 그 방향으로 지형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압선에 나란한 형태의 지형류를 형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북반구기 때문에 형성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흐름이 있다, 지형류. 거기에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북반구가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형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형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두 힘이 같은 거니까 두 힘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앞에서는 이제 오메가를 대문자로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소문자로 썼고요. 자, 수압 경도력은 해수면의 경사로 보통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얻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해수면의 경사를 표현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낸다면 어떤 수압의 경도력을 델타 X분의 델타 P로 하고 밀도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수압 경도력의 형태를 정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식을 이동하면 결국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런 식으로 지형류의 속력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동일한 조건이라고 치면 위도가 낮을수록 빠른 거죠. 왜? 이 사인 값이 분모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위도가 낮을수록 지형류 속력이 빠르고요. 반대로 이제 해수면 경사로 보게 되면요. 해수면 경사가 클수록 빨라요. 나머지는 다 상수죠. 중력 가속도, 지구의 자전각수도 다 상수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도가 낮을수록 해수면 경사가 클수록 지형류의 속력은 빠르다라는 겁니다. 같은 조건이라면요. 그리고 수압 경도력이 작용하는 방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사실은 형성이 됐고요. 등 수압면과 나란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은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해역의 수온 분포고요. 위도는 30도, 북위 30도고 폭은 50km다. 높이차가 1m다. 속력을 구해봐라. 자, 그럼 어떻게 구해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 박스 쳐놓은 요 식에다가 해당되는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저기 오메가 값이 주어져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 오메가 값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지구의 자전값도 어떻게 구해요? 네, 자전 360도 도는데 24시간 걸리죠. 근데 360도를 라디안 단위로 쓰게 되면요. 시간에 대한 역수 단위로 이 오메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시면 약 2.69m/s 이 정도 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형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 대순환상에서 바람이 불 때 해류가 왜 그렇게 흐르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구과학 1에서는요, 자세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지형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고 넘어갔죠. 근데 그 밀접한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지금 오른쪽이 적도고요. 왼쪽이 60도, 중간이 30도예요. 그러면 30에서 60도 부근은 편서풍이 불고요. 적도에서 30도 부근은 북동무역풍이 불죠. 그러니까 이게 북반구니까 에크만 수송이 각각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적도에서 60도까지 영역을 보면은 해수가 북이 30도 부근으로 다 몰립니다. 자, 그래서 에크만 수송으로 아열대 해역, 중위도 아열대 해역인 30도 부근으로 다 이동을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경사가 30도가 가장 높이가 높고요. 각각 60도하고 적도가 높이가 낮죠. 그러니까 수압 경도력은 어디로 작용한다? 자, 바로 각각 이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60도 방향으로 혹은 적도 방향으로 이렇게 수압 경도력이 각각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결국에는 저항력 작용하고 평형을 이루면 지형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모양새가 각각 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도에서는요, 지형류가 동에서 서로 흘러요.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저항력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30에서 60도 사이에서는요, 지형류가 서에서 동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때도 저항력의 방향 다 맞죠. 그래서 수압 경도력 방향으로 저항력이 작용하면서 지형류가 형성이 되면 동쪽으로 흐르는 해수가 있고 서쪽으로 흐르는 해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에서 본 그림으로 그리면 적도 부근이 아래쪽이라고 치고 30에서 60도 부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게 유체이기 때문에 흐름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다? 순환하는 형태의 해류가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는 환류라고 불러요. 근데 이 아열대 순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북반구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본 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자, 남반구는 어떻게 돼요?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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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돕니다. 여기가 적도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유는 네, 남반구 하나만 해볼까요? 동풍 지역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에크만 수송. 얘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작용을 하면 결국 수압 경도력은 어디로 작용을 하나요? 이쪽 방향으로 수압 경도력 작용하죠? 그러므로 전향력이 이쪽이죠. 그러면 해수는 이렇게 흐르겠죠? 왜? 여긴 남반구니까 전향력이 진행 방향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류의 회전 방향을 지구가 1에서는 외울 수밖에 없었지만 2에서는 실제로 이해해서 쓸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림을 다시 띄워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표시에서 X 표시는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점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뭐 북반구만 살펴보시면 아까 본 것처럼 무역풍지대에 이렇게 들어가죠. 동풍이 부니까. 자, 그래서 에크만 수송은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수압 경도력은 반대로 가겠죠.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전향력 들어가고 그럼 해류도 똑같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형류가 흐르다 보니 각각의 영역에서 해류의 방향이 대기대순환의 바람의 방향과 그냥 똑같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대순환의 바람의 방향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데 대기대순환의 바람이 그냥 민다고 그것 따라서 해류가 생기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열대순환이 있어요. 아까는
적도 부근에서 60도까지 해서 좀 넓은 영역의 순환을 본 거라면 열대 순환은 적도 부근입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열대 수렴대를 중심으로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이 불어요. 자, 이제 지구과학 2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지구과학 1까지는 중심이 무조건 적도입니다. 지리적인 적도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이 해류가 움직이는 이 해양 현상, 심지어 대기 현상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남반구와 북반구의 기준이 되는 그 무풍지대가 어디 있냐면은 열대 수렴대인데 실제로 위치가 북위 5도에서 10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반구와 북반구의 육지 비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뭐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볼 건 아니고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구과학 2 정도 되면은 실제로 적도 역할을 하는 녀석은 열대 수렴대다. 위치는 북위 5도에서 10도다.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옆에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일단 그러면 북위 10도에서 그 이상인 경우 일단 북쪽도 해류가 흐르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무역풍이 흐르니까 동풍의 계열의 바람이 불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더 고위도 지방이기 때문에 실제로 화면을 뚫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바람이 부는 겁니다. 자, 화면을 뚫고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으니까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표시하면은 결국 해수면의 경사가 어떻게 돼요? 옆에다 다르고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도 뭐 이상이고 오른쪽 여기 북쪽 그 다음에 5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남반구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북쪽도 해류가 흐르는 거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면 적도에서 5도, 북위 5도 사이에는 뭐가 흐르느냐? 남적도 해류가 흐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5도에서 북위 5도에서 10도 사이가 실제로 기준이 된다고 열대수렴대. 그러니까 북반구지만 남동 무역풍이 불고요. 그거에 의해서 남적도 해류가 흘러요. 근데 말은 남적도 해류인데 이 남적도 해류도 결국에는 뭐죠? 무역풍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뚫고 가는 방향이에요. 뚫고 가는 방향. 자, 근데 잘 생각하세요. 남적도 해류지만 뚫고 가는 방향인데 여기 지리적으로는 북반구죠. 그러니까 에크만 수송이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적도보다 밑에 남반구예요. 그러니까 얘도 남적 그 무역풍에 흐르니까 화면을 뚫고 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작용하지만 이때는 에크만 수송이 왼쪽으로 작용하죠. 남반구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요. 결국에는 세수면 경사를 다 그렸는데 지금 북위 5도에서 10도 사이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리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여기는 바람이 불지 않아요. 무풍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크만 수송이 안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얘네가 유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위 5도와 10도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어디가 해수면 경사 높아요? 북위 5도가 10도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경도력은 어디로 작용한다? 북위 5도에서 북위 10도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경도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 수학 경도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결국에는 전향력은 반대쪽으로 해서 평형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북반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얘 해류는 어떻게 형성됐어요? 안쪽에서 여러분이 보는 쪽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랑 다른 방향의 해류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적도 반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적도 부근을 보시게 되면은 남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는 어때요?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해류지만 적도 반류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의 회전하는 흐름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열대 순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거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북위 10도 이상, 5도에서 10도, 적도에서 5도, 그 다음에 적도에서 남반구 쪽 이렇게 네 군데로 끊어놓고 해수면의 경사를 바람의 방향과 에크만 수송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지를 가지고 만들고 나서 이걸 통해서 적도 반류가 왜 반대로 흐르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도 반류도 사실은 지형류예요. 왜? 수학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흐르는 해류이기 때문에 지형류입니다. 다만 적도 반류는 바람에 의해서 생성된 지형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계류 한번 보시면요. 경계류의 의미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부에서 남북 방향으로 흐르면 전향력의 변화를 크게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림 좀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쓰면 여기가 태평양이니까
이게 북쪽도 해류죠? 이게 북태평양 해류예요. 여기가 남쪽도 해류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애가 뭐냐면 적도 반류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연결시켜서 환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옆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치면 이렇게 바다를 기준으로 서쪽이다. 이거를 서한 경계류, 동쪽이다 하면 동한 경계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경계류가 성질이 좀 달라요. 서한 강화 현상이라 그래서 해양의 서쪽 경계류가 동쪽 경계류보다 폭이 좁고요. 근데 유속은 더 빠르고 유량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면요. 자, 오른쪽 아래에 그림을 보시면은 하얀색이 된 게 플러스 160이죠. 그러니까 이게 높이에요, 높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다 중에서 여기가 가장 높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어디예요? 대양의 서쪽이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환류의 세전 중심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서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는 이런 모양의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최고 높이가 아니라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계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일단 방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서한 경계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고요. 동한 경계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고요. 속력이 서한 경계류가 더 빠르고요. 폭은 더 좁고 수심은 더 깊어요. 그리고 유량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되겠고요. 수온은 서한 경계류가 높은 건 당연하죠. 왜? 저위도에서 왔으니까. 동한 경계류는요, 고위도라서 왔죠. 그러니까 차갑겠죠. 용존산소. 결국에는 어디서 기원했느냐에 따른 거고요. 영양염료 마찬가지입니다. 난류, 한류고요. 염분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위도에서는요, 염분이 작죠. 결빙과 해빙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왜 생기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스토멜이라는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이거 실험한 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직사각형의 바다를 가정을 하고요. 무역풍과 편서풍만 존재한다라고 한 다음에 아래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해류의 모양을 계산했더니 저항력이 없거나 일정하다.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환류의 중심이 중간인 걸 볼 수 있었는데 전향력이 위도에 따라 증가한다는 조건을 집어넣었더니 서쪽이 더 환류의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서한 강화 현상은 왜 생기느냐?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요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위도가 클수록 전향력이 더 크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위도가 클수록 전향력이 크다는 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중위도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 요거고요. 북태평양 해류라고 할게요. 태평양이에요. 저위도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 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류가 흘러갈 때 전향력의 힘이 어디가 더 커요? 지금 제가 다른 색깔로 보면은 얘가 고위도니까 더 크다는 거예요. 얘는 상대적으로 좀 작고요. 화살표 크기 다르게 그렸습니다. 그 말은 뭐죠? 결국에는 북태평양 해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지나가더라도 전향력이 더 크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방향이 더 꺾이기 쉽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저위도로에서 흐르는 해류는 고위도 방향으로 꺾이는 게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다가 훨씬 더 빠르게 꺾여버리는 거고 얘는 바로 꺾이지 않고 상당히 천천히 가다 보니까 끝에서 거의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환류의 중심이 서쪽을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다? 위도가 클수록 전향력이 커진다. 요것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한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를 설명하는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는 같은 건데요. 회전력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풍과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서한 경계류도 마찬가지고 동한 경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시계 방향의 회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위도가 증가할수록 전향력도 증가해요. 이걸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전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그려놓은 거고요. 그러면 중심이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향력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 서왕경계류 같은 경우에는 위도가 올라갈수록 저항력이 커지니까 이렇게 회전하죠. 즉 시계 방향의 회전력을 받아요. 자, 그런데 동쪽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고위도가 더 저항력이 크기 때문에 반대쪽에 회전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의 회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왕경계류는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의 회전력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커집니다. 반면에 동항경계류는 시계 방향의 회전력이 점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수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과학적으로 더 정밀한 설명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뭐예요? 회전력이라는 개념을 활용한 것 뿐이지 핵심은 뭐다? 위도가 증가할수록 저항력이 커진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사실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계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해파에 대해서 좀 공부를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